자,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네, 삽객 승인이에요. 삽객 승인.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대략적으로 주택건설 사업 절차 이렇게 진행됐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할 때는 이제 사업 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네. 삽격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하는 게 원칙이죠. 삽격 승인받고 이제 5년 내에 착수를 하는 게 원칙이고, 5년 내에 착수가 없으면은 네, 삽격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 작년에 정답 결정했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우리 건축법상 허가 받으면 지난주에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2년 내에 착수하자면 네,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고, 주택법상 삽격 승인은 5년 내에 착수가 없으면은 삽격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일단은 이제 공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삽격 승인 받고 5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동 사업이 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그 사업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은 이제 원활하게 착수 이후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게 됩니다. 사업 지원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완료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뭐라고 하죠? 사용금사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가 진행되고 이런 테마들과 관련된 문제를 복습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건축법상 건축학권자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당연히 이제 구분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주로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10만 주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가 있죠. 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해서 이것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잖아. 국가하고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네, 대지 면적 규모나 상관없이 전부 네, 국토교통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런 것들 330만 제곱 이상인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긴급한 주택난 해소 뭐 등등 나오죠. 또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할 때,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할 때, 뭐 지역 간 또 조정이 필요할 때 이럴 경우에는 네, 국토교통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단독주택 30호가 원칙인데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는 이런 거 아니면 안 돼요, 위에. 알겠죠? 그리고 공동주택도 30대 이상이 원칙인데 50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는 것도 아니면 안 되고 피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한 3가지 됩니다.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지 면적 80% 이상만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나머지 대지는 매도 청구만 가능하다면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에 사용권이 확보되지 못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매도 청구와 관련된 내용 등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잖아. 이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 복습하시고 문제 풀면 돼요. 지금 일단 바로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까요? 23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법 시행령상 한옥은 매도죠. 50호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이 원칙이지만 한옥은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세대별 주거조정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이 연습 많이 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몇 호죠? 5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죠. 이런 거 낯설면 안 돼요, 지문이. 지금은 바로 이렇게 넘어갈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330만 제곱 이상이니까 엄청난 대규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택이 수십만 시대가 공급되면은 시도 간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중앙정부 국토교통부터 조정을
하도록 사업계획서를 받게 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저 뒤에 택지개발 사업 출금 되겠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정확하고요. 4번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출금 되겠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가 사업계획서에 나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5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은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함이 원칙이지만 국가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등은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서 실행 가능합니다. 정확하죠? 24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통째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죠. 국가하고 한국토지대공사입니다. 여기 지자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지방공사 안 들어가죠.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국가하고 주택공사만 정확하게 딱 외워야 돼요. 지자체 들어가지 않고 지방공사 안 들어갑니다. 근데 공공사업주체가 하면 틀려요. 국가하고 주택공사가 주택공사업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여러분들 3번에 수도권과 광역지 지역에 긴급한 동그라미에 두면 되죠. 긴급한 주택만 해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라면 국토교통부터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에 놓고 저 뒤에 도시개발 사업 추진 지역 맞습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추진 지역 중 국장이 지정한 지역 전부 국장의 사업계획서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가 100분의 50을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에서도 수급 균형을 위해서 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게 해야 되죠. 그래서 1번부터 1, 3, 4, 5 전부 암기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자동으로 이제 2번인데 2번도 낯설진 않을 거예요. 유통상업지역을 주의하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시설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이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하죠.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하게 됩니다. 이거 5, 6을 요약 강의할 때 아마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업계획 승인 면제.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금방 준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상업지역인데 무엇이 제외됩니까?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죠. 준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됐었죠. 300세대 미만의 주택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 여기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죠? 주상복합. 그럼 1층, 2층이 상가고요. 상가고 3층부터 전부 공동주택이면 이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이 됩니까? 300세대 미만이 되죠. 300세대 미만인 주택가 그리고 상가,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몇 퍼센트 미만이 되죠? 90.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이 돼야 됩니다.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이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됩니다. 그렇게 했죠.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이죠. 미만이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그리고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같이 건축되기 때문에 대규모 주상복합입니까? 중소규모입니까? 중소규모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은 이제 건축 허가만 받고 쉽게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제 인정해 준 거예요. 알겠죠? 건축 연면적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니까 창별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면 건축 연면적이 얼마죠? 9천. 주택 연면적은 그 중에서 7개만 주택이니까 7천. 9천 분의 7천. 90% 미만이죠? 그러면 이 주상복합은 사업계획 승인 면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독립적으로 한 문제에 나올 확률은 매우 낮죠. 나오더라도 뭐 칸 메우기 정도.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사업계획 승인 면제받으려면 공동주택 건설 시대에서 몇 시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면서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얼마? 90% 미만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숫자를 간단하게 이제 문제 풀 때 봐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24번의 2번은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니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받는 대상이에요. 넘어갔습니다. 26번
10번 삽객 승인 취소. 삽객 승인 취소. 삽객 승인 취소 사유는 다 암기를 하셔야죠. 1번 경매 공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공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업 주체 부도 파산, 경매 공매 부도 파산 다 동그라미 해놓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별로 삽객을 받으면 아까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공사 착수 없으면은 취소 사유 맞죠? 네. 근데 아까 4번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 공구별로 삽객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가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착수하는 건 맞지만 2년 내에 착수가 없더라도 이때는 취소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삽객 승인받은 후 5년 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 게 원칙이지요. 네.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28번입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는 설명 먼저 드리고 해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보는 방법으로 합니다. 앞에 보시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많이 보세요. 이 해설이에요. 자, Y건설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5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는 500세대 아파트를 짓는 Y건설을 무엇으로 불러야 됩니까? 건축주입니까? 주체됩니까?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사업의 주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주체가 5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공동주택 30대 이상이니까 건축가 받습니까? 삽객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서울시장으로부터 삽객 승인을 받겠죠. 그때 이제 삽객 승인 신청할 때는 이 주택건설대지 아까 나왔잖아. 이 주택건설대지에 무엇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까? 소유권을 확보한 연후에 삽객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삽객 승인 신청이 가능하거든. 그때 소유권 확보 없이 삽객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니까 지금 여부리 아까 잠깐 나오고 했었어. 잠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 주택 건설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지금 같이 옵니다. 주택 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용 권한이 확보되지 못한 대지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20% 미만이 남아 있잖아. 이 20% 미만에 대해서는 무엇이 가능해야 됩니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실행할 수 있죠.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하다 하나. 그 다음에 대지 전부를 사용권을 확보했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대지 전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소유권 확보 없이 계획 승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거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누구죠?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라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이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20% 미만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잖아. 이럴 때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매도 청구는 시가로 우리가 공식처럼 요구를 했고, 그때 매도 청구에 준용되는 부분은 공직법입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되고, 매도 청구 전 몇 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됩니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되죠. 매도 청구는 시가로 3개월 이상 협의가 전제될 것, 뭐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매도 청구할 때 알박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주택건설대지 면적 95% 이상이었죠. 전체 대지 면적 95% 이상, 그럼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전체 대지 면적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은,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은,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는 전체 대지 면적이 5% 미만이잖아. 이분들은 알박기 하신 분들이 제법 있다 그랬죠. 투기복적으로. 그분들을 지켜줘야 됩니까? 내몰아야 됩니까? 내몰아야지. 그래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부터 사용권을 확보했다면은 알박기한 몇 명은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알박기 한 5% 미만의 토지 소유자에 있어서는 뭐가 가능합니까? 매도. 모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의 모든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가 허용이 돼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려면 몇 퍼센트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 있으면 됩니까? 95. 만약에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했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 동네에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구역구역 결정을 고시하기 몇 년 이전부터? 10년 이전부터 이 동네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를 하여온 자. 얼마 안 되는 원주민입니까? 오래된 원주민이라고 했습니까? 오래된 원주민이라고 그랬죠. 이 오래된 원주민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는 매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동네 지구단위 구역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보유하여 온 이 오래된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했죠. 다 있는데요. 28번 사업주체의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매도 청구는 시가로. 위 1의 경우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95% 이상. 3번 위 1의 경우 주택 건설 대지 면적 95% 미만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단위 구역구역 결정 고시일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이 자를 뭐라고 그랬죠? 오래된 원주민. 이 오래된 원주민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만 매도 청구가 허용됩니다. 2번이 정답이죠. 넘어갔습니다. 324페이지 30번 문제입니다. 30번. 자, 주택부동산 간선시설 설치 비용, 설치 및 비용의 상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주택부동산 간선시설 설치 대상이죠. 단독주택 몇 호? 100호. 공동주택 몇 세대? 100세대. 100호, 100세대 이상이면 네, 간선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되죠. 단독주택 100호 출쭉, 공동주택 100세대 및 출쭉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또 출급죠. 16,500제곱미터 이상의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간선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됩니다. 간선시설 의무 설치.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서 자주 설명을 안 드리니까 뭐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해도 돼요. 100호 이상의 주택,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16,500제곱 이상의 대지 종사업을 하면은 주택법상 간선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고, 그때 간선시설은 그 종류별로 설치 의무자가 다 달라요. 설치 의무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간선시설 중에서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의 설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을 집단으로 하고 있거나 16,500제곱 이상의 대지 조성하는 곳이라면 간선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고,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 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 설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은 해당 지역에서 전기, 통신,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별 공급자가 있거든요. 해당 지역의 공급자, 해당 지역 공급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고. 이거 들으면 수업 들은 기억이 난다 싶을 거예요. 우체통 설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죠? 국가. 가장 돈 적게 들고 쉬운 것만 국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통 설치 의무는 국가, 그렇게 있었죠. 네. 그리고 이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 법상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이 중에서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비용은 2분의 1 부분에서 국가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의 2분의 1 부분에서 국가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체통입니까? 도로하고 상하수입니까?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은 설치 비용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국가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뭐 하긴 하는데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라고 전달하고 싶고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 충분한 부분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이제 2번 30분에 보기 2번 간선시설 중에서 도로와 상하수 시설 줄 것죠. 상하수 시설은 국가에 그 설치모가 있다. 누구죠?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설치모가 있습니다. 3번 간선시설 중에서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은 해당 지역의 전기 등 공급자, 해당 지역 공급자 줄 거면 되겠죠? 해당 지역 공급자에게 설치모가 있습니다. 4번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의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합니다. 간선시설 설치 시기는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의 출거처 사용검사일까지. 왜요? 여러분 여기 10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짓는 동네라면은 사용검사 받고 뭐 하죠? 입주를 하잖아. 입주했는데 난방, 전기, 통신 다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완료일까지 사용검사일까지는 네, 간선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입주하면 수도 나와야 되니까 사용검사일까지는 설치가 완료돼야 되죠. 다음 내려주시고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설치 의무자 부담 이게 원칙이잖아요. 밑에 줄 거고 원칙 또 줄 것이죠. 도로와 상하수 시설의 설치비용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국가 보조가 이루어지면서 뭐 출제 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까요?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지원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연습 많이 한 거예요. 네. 출제도 네, 자주 되는 편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국가가 소유하면 국유지고 자치단체가 소유하면 뭐죠? 뭐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면 공유지 되겠지만 국공유지라 그럽니다.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죠. 이 국공유지도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를 할 때 그렇게 되죠.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두 가지잖아. 두 가지. 국민주택입니까? 국민주택 규모입니까?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하면 틀려요.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는 같습니까? 완전 다릅니까? 완전 다르잖아. 국가 등 공공사업 주재 건설한 주택,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뭐죠? 국민주택이잖아.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되죠?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적 면적 얼마 이하가 원칙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잖아. 그러니까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는 완전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 국공식 우선매각과 임대를 할 때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 그러니까 500세대 아파트 지을 때 절반 50%는 몇 세대죠? 250세 이상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 주택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거적 면적 얼마 이하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아파트 짓는다 이 말이야. 이런 사업주택이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도 지원하는 거야. 국민주택입니까?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입니까? 규모. 그리고 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등을 국민주택 건설이나 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지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국공지를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자는 그 다음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공사, 국민주택 건설도 하지 않고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도 하지 않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우선 매각했다면은 무슨 조치 한다고 그랬죠? 환매 조치.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 우선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됐었죠? 그거예요. 그래서 31번에 1번. 국민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틀렸잖아.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이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2번 조합이 건설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도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 맞습니까? 네.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그리고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임대에서 지원합니다. 3번 국공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로부터 2년 내에 지르고 놓죠. 2년 내에 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과 조합주택 건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 조치나 임대계약 취소 가능하고요. 4번, 5번도 달라요. 이게 주제가 좀 다른 건데 잠깐 보실래요? 이것도 뭐 많이 연습을 드린 거죠.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죠? 도시개발법에서 다 배웠잖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채비지의 소유권을 시행자가 취득하잖아. 보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행자는 이 채비지를 뭐 하죠?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에 경비에 써야 되잖아. 그 사실을 알고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사업주체,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사업주체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죠. 하면은 채비지 총 면적의 몇 퍼센트 5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사업주체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국민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 도시개발 사업주체 우선적으로 채비지 매각을 해줄 수 있어. 그때 채비지 매각 요구가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어. 그 말은 환지계획으로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이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몇 개의 단지로 정합니까? 하나의 단지로 정해줍니다. 그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주택법상 사업주체에게 채비지를 매각할 때 그때 채비지의 양도 가격 이때 채비지의 양도 가격 원칙이 뭐죠? 감정가격 기준인데 임대주택 건설 등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적으로 조성원가에서 국도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조성원가 안 나오거든요. 조성원가 어디 나온다 그랬죠? 주택법에 나온다. 이때 딱 나와요. 조성원가 할 때. 채비지 양도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양도하는 게 원칙인데 임대주택 건설 등 목적으로 할 때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은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채비지의 양도가격 동그라미.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자 평가한 출구죠. 감정가격 기준. 채비지 양도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고 임대주택 등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구죠. 그때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번 지문 별표 딱 해두시고 주택법상 국가나 한국토지대공사인 사업주체는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네. 위탁하면은 공짜입니까? 위탁 수수료 있습니까? 위탁 수수료는 매수 대금과 손실보상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죠? 100분의 2.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위탁 수수료 넣으면 100분의 4. 주택법은 100분의 2. 그렇게 오고 계시라고 했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사용검사. 여기까지 왔구나. 사업계획 승인 관련 내용, 그리고 착수, 그리고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죠. 네.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채비지 매각이라든지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에 관한 규정, 간선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사용검사. 건축법상 허가를 받으면은 착수신고를 해야 되고, 건축법상 착공신고했으면 건축공사 끝나면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착공신고 대상하고 뭐지 같습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같죠. 착공신고 대상이 어떻게 됐죠?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 신고한 건축물, 그리고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고, 공사 완료 사용승인 전입니까? 사용승인 후입니까? 사용승인 후 이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죠.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이 끝나면은 이제 누가 사용공사를 신청하죠? 사업주체가 이게 참 중요한데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요. 쏘면 안 돼. 건축법에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는 이제 특시, 특도 포함되어 있거든.
시장 군수 구청을 대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사용 검사권자가 돼요.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우리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국장.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도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국장에게 예외적으로 사용검사에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리고 우리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이고 여기는 이제 시대수가 많으니까 며칠이었습니까? 15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용검사 신청하고 15일 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은 이제 입주를 하는 게 원칙인데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은 사용검사 전 입주가 가능하죠?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은 사용검사 전 건축물 사용 입주가 가능해요. 그때 임시 사용승인은 주택법상 임시 사용승인은 신청 시기가 중요하잖아. 신청 시기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언제 임시 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죠? 주택건설 사업이니까 주로 아파트잖아. 이렇게 아파트는 임시 사용승인 받고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원칙은 사용공사 후에 입주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시 사용승인은 어떻게 하죠? 동별로 공사 완료됐을 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 동별로 임시 사업이 완료되면 100일 동안 완료되면 임시 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는데 임시 사용승인은 반드시 동별로 해줍니까? 세대별로도 가능합니까? 세대별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지동사업이라고. 대지동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대지가 조성되면은 다 되면은 사용공사 받고 아파트 짓는 게 원칙이지만 구획별 공사 끝나도 구획별로 공사 완료했을 때 뭐 할 수 있죠?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됐죠. 주택건사업은 동별로, 대지동사업은 구획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임시 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면은 동별로입니까? 세대별로도 가능합니까?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승인을 하여 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했는데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거야. 사업계획 승인 해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사용검사 이런 것 같으면 해드리겠습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겠죠. 그럴 때는 뭐하죠? 공사 완료된 경우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해줄 수 있어. 알겠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동별로도 사용검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구별 사용검사를 해줄 수도 있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볼까요? 34번.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동사업의 사용검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사업 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틀렸잖아요. 사용검사는 누구에게 받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죠.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거 무심코 읽으면 안 보입니다. 이거 체력 떨어지면. 알고 계시는데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네. 1번이 답이죠. 2번. 국가나 주택공사 지를 거죠. 국가와 주택공사는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국장. 그래서 사용검사는 누구에게 받죠? 저 뒤에 국장 줄 거 놓으면 되겠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3번.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줄 것이십시오.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구별 분할 시행은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4번 줄 거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행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줄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행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손 떼고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가능합니다. 3번, 4번 딱 묶어 두시고 이거 낯설면 안 돼요. 5번 사업 주체 또는 입주정자든 사용검사를 받은 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없죠. 이게 원칙이죠. 사용검사 후 사용이 원칙이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가면은 35번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하고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은 언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죠?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그렇게 되죠. 대지동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그리고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별로입니까? 세대별로입니까?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을 할 수 있다.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세를 해줄 수도 있다. 지나갈 때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54. 주택의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일단은 여러분이 분양가 상한제 너무 궁금하죠. 정부가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또 근데 정부가 발표한 거하고 입법은 다른 겁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정부가 발표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입법이 되면은 법률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은 국무회의 보내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명을 하고 공포를 해야 이제 명시된 효력 발생 시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지금 정부가 발표했지만 후속 입법이 여당과 여당 간에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법에 변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만 뉴스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입법 기준이고 그다음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하고 시행일자가 있거든. 그 시행일이 언제 시험 날 이전이어야 시험에 반영되는 거라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의 분양가 상한제는 변한 게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방에 다 끝나버리잖아. 그거 가지고 설레설레 할 필요는 없잖아. 항상 입법 기준, 시행 일자 기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지금부터 공급 파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두 개 주제하면 하나는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복습을 하는 거죠. 분양가가 뭐죠? 분양가 상한제는 이거였잖아. 분양가도 어떻게 산정된다 그랬죠?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합니다. 이거 뭐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저를 보시고요. 그냥 복습해 복습. 요약집에 딱 밑줄 꺼두고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복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이제 분양가 산정이 돼. 산정되면 그 산정된 분양가를 공시를 해. 공시해서 이제 건설 사업주체, 아파트 건설 사업금 그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해야 되는 거죠. 분양가 자율제입니까?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정할 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분양가 규제제도 아닙니까?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대상이 뭔지 지금쯤은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또 오지선생이 지문에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넣어도 없겠죠. 이런 거 중요한 것을 안 적어도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죠? 건축주입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입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받게 되는 거야.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그냥 일반 국민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받는 거야. 어디에서 이제 궁금하죠 많이. 엄청 궁금하잖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택지안.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안 돼요? 되고 있어, 지금도. 새로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있어, 공공택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택지로 개발된 택지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설회사들이 일반 국민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부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했잖아.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 택지라는 말을 안 써. 주택법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고 한다고 법에서는. 그러니까 법에서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무슨 택지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간 택지를 말하는 거야. 민간 택지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요, 안 돼요? 된다고 배웠잖아. 지금도 되고 있어요. 민간 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해요. 지금도 봐요. 그러면은 공공택지 아니어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있는 제도를 국민이 모르니까 그냥 있는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한번 발표한 거예요. 속았죠.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면 돼요. 지금도. 그래서 지정 요건을 법으로 정해놨지. 이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외워야 된다고. 지정 요건을. 그러면은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권자 누구죠? 국장 하나 외우잖아.
시도지사 지령 아닙니까? 국장입니까? 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누가 발표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 하나 외운 거잖아, 우리가.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아닙니다. 누가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겠지. 다음에 요건. 이 요건도 다 있다니까 지금 정해놨어요, 지금. 다 있어. 이거 외웠다니까, 지난번까지도 다 정해놨어요. 문제 나와 있다고. 근데 이걸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쉽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바꾸겠죠, 바꿔도. 말로 바꿔야 됩니까? 입법이 돼야 됩니까? 입법이 돼야 되는 거잖아. 변화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요건에 해당하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잖아요. 이제 도시행 생활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 등 제외 이렇게 쭉 나가는 거라고. 아, 별것도 아니구나. 문제 보러 오세요. 36번. 주택과 영상 주택 공급에 관련된 설명, 주택 공급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장 군수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승인 동의함. 이때 승인이 무슨 승이죠? 입주자 모집 승인. 시장 군수가 사업주체,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는 게 원칙인데, 2번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습니까? 제외입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대해서는 제외되고,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승인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그렇게 되잖아. 신고해야 한다. 틀렸잖아. 공공주택 사업자는 신고 규정이 없고 그냥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뭐 해야 되죠? 승인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그럼 정리 세 가지를 하거든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장 군수청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신고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1번, 2번 해결됐죠? 네,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그 다음에 투기관리지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은 주택 수급 사항과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억하십시오.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입주자 자격이나 투기 관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자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이나 공급 순위 등은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두 가지 가져가는 거 알고 있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두 가지 가져가는 게 뭐죠? 마감재, 목록표 줄 것이고, 저 뒤에 각 실내부, 견본주택 각 실내부를 촬영한 뭐죠? 영상물 줄 거예요. 두 가지를 가져가죠.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구청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마감재 목록표하고 각 실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제공을 받으면은 시장 군수지장은 5번에 이를 사용검사가 있으나 몇 년 이상 의무 보관합니까? 2년 이상 보관했다가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38번.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번입니다. 한국토지대공사가 총 지분 100분의 70을 주재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시장 군수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네요. 한국토지대공사는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모집 승인 대상이 아니죠. 입주자 모집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대상이 아니잖아. 복리시설 입주 모집은 신고하고. 다음대로 시고 2번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줄 거 놓고 관광특구에서 건설공원은 자 층수는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몇 미터?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면 둘 중 한 개니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둘 중 하나에 걸리면 되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층수 몇 층입니까? 51층이니까 높이가 150m 이상이 아니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틀렸고, 5번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땡. 조금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자 배우자가 누구죠? 국장 시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국토교토 장관이 발표하는 거 봤죠? 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사용금사 후 주택 내 일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면은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를 허용하죠? 네. 이것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잠깐만, 여기 동수가 세계동이거나 101동부터 106동까지 세계동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106동에 지금 사용검사 후 잔금 마치고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하시고 입주해서 살고 계세요. 좋으시겠다. 106동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살고 계신다고. 잔금도 끝내고 사용검사 받고 등기 마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입주해서 살고 계신다고. 6개월쯤 지났나? 입주하고 6개월쯤 지났는데 누군가가 이 106동 밑에 땅 10제곱미터를 세상에 10제곱미터면 그죠? 몇 평 되지도 않잖아. 4평도 안 되는 거. 3점 얼마 되는 거. 이 10제곱미터를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돼 있죠? 그 등기를 발소하는 소송에서 누군가가 이겨버렸어. 헐. 그러면 실제 소유자가 나타났잖아. 사용검사 후에. 그럼 실소유자가 나타나서 106동 밑에 10제곱미터 자기 땅이니까 소유권을 실제로 회복했으니까 106동 아파트 철거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죠? 나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거 철거하라고는 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주변에 평당 500만 원, 평당 땅값이 500만 원이니까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500만 원이니까 그냥 평당 1억만 줘. 그러면은 철거하지 않도록 해줄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이 법을 만든 거야. 앞으로 사용검사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으로 실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으면은 그 자의 토지가 전체 주택단지의 전부였습니까? 일부였습니까? 일부가 그때 몇 퍼센트 미만이죠? 5% 미만이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이걸 재판하고 1심, 2심, 3심 가면은 입주민이 얼마나 힘들겠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그다음 매도 청구하더라도 또 매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해야 되니까 대표자를 뽑아야 되겠죠? 네,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착한 사람을 대표자를 뽑아서 소송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의 효력은 대표자에게만 효력이 미쳐야 됩니까? 주택 소유자 전체에게 미쳐야 됩니까? 전체에게. 그런 얘기예요.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38번, 4번.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이게 답이고. 5번 사업주체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공원은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업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제한을 받죠. 네, 그래서 매매하여 양도양수는 못하지만 상속은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죠. 네, 그래서 상속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설명 다 드렸으니까 문제 읽어버리고 휴식하죠. 뭐 단락이 끝나니까. 네, 자, 분양가 상한제 보겠습니다. 39번 문제 보십시오. 공공택지, 외의택지. 아까 민간택지를 법은 이렇게 표현했죠. 네,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도 누가? 국토교토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민간택지 중 국토교토 장관이 지정한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지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2번 도시생활주택 중에서 단정히 1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지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도시생활주택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근데 도시생활주택 종류가 세 가지잖아. 뭐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2번이 답이구나. 관광실용법상 관광특구에서 건설공원은 공동주택로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지 않죠.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높이가 150m 이상이면 제외되죠. 4번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맞습니까?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그렇게 하면 분양가 되고 공공택지 주택을 공급할 때 택지비는 공급가격, 택지 공급가격에 관련 비용을 더합니다. 공급가격 플러스 관련 비용 그렇게 되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어떻게 되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죠? 감정가액 플러스 공사비 그렇게 되죠. 감정가액 플러스 공사비 감정가액 플러스 공사비 그렇게 되죠. 공공택지에서 택지비는 공급가격에 플러스 관련 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비는 감정가액 택지 감정가액 플러스 공사비 그렇게 된다고. 비교해서 암기. 그리고 건축비는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줄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본형 건축비라고 그래요. 기본형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 동그라미 더한 금액 동그라미에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고 40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인데 통째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쉬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인가 재작년인가 통째로 나왔었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입니다. 박상에 들어오십시오. 직접으로부터 소급해서 1개월간 줄 것이십시오.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몇 배? 2배를 초과한 지역. 직접으로부터 소급해서 줄 것이십시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20% 이상 증가된 지역. 2배, 20%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줄 것이십시오.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입니다.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얼마죠? 5대1. 5대1을 초과했거나 줄 것이십시오.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10대1 동그라미 10대1.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나올 거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은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 투기 가지고 지정 기준 할 때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모두 5대1이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은 모두 10대1 그렇게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반복. 그래서 두 개는 신경 안 써도 돼. 주택은 청약 경쟁률은 5대1,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은 얼마? 10대1. 이건 딱 외우더라고. 계속 나와요. 네. 넘어갔습니다. 입주자 저축이네요. 참고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이제 입주자 저축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3번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 주택부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예. 이런 걸 다 이것저것 다 통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통장으로 이제 민영주택이나 뭐 공공아파트나 다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만능 통장이 된 거죠. 주택부금, 주택예금, 뭐 청약저축 따로 구별해서 가입할 필요 없이 뭐 하나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걸 모두 합한 기능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고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시대주인자만 가입할 수 있다. 틀리네. 국민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 출발하는 아이들에게 뭐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이렇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첫 불입금을 넣고 선물로 하면은 괜찮겠죠. 부동산 공부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청약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고 포인트 55분부터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